한쪽 방 이제 보일러를 받아놓고 뭐 거실만 튼다거나 뭐 그러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은 한 10% 정도 열손실이 있어요. 지붕은 한 20% 정도 열손실. 그 다음에 70%가 외벽이에요. 그 다음에 창문이 한 30%예요. 3.4제곱미터당 많게는 4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자,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해가지고 난방비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잖아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건축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시공이나 아니면은 설계 쪽 관련돼서 그런 정보를 좀 주면은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안전관리원 네. 거기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그 홈페이지가 있고 네, 홈페이지 그린 이제 리모델링 공공 홈페이지. 부문이 있고 주택 관련돼서 에너지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건축적인 뭐 접근 방법? 건축적인 방법? 네. 생활적인 방법? 생활적인 방법이 굉장히 환경적인 방법이겠죠. 굉장히 건축적으로 증명된 거야 뭐. 기본적으로 건물이 딱 어떤 박스잖아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되는 부분들이 뭐 바닥, 벽, 천장이라고 보면 땅은 어차피 좀 접해 있으니까 한 10% 정도 열 손실이 있어요. 지붕은 한 20% 정도 열 손실이 뭐 바람도 통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0%가 외벽이에요. 그 다음에 창문이 한 30%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파트는 그 70%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위아래는 바닥과 천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창문의 기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 시공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에어캡을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럼 에어캡이 효과가 있느냐? 없다라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괜히 내가 보고자 하는 그냥 환경이 너무 뽁뽁이스럽게 되는 거 말고는 큰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뭐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창 틈의 기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당연히 에너지 세이빙이 되죠. 그 다음에 보일러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서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아이템이 저거예요. 그 보일러. 아. 고효율 보일러. 컨덴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열을 다시 한번 거꾸로 태우거나 어찌됐든 해서 열을 한 번에 소모하지 않고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노후된 보일러가 큰 문제가 될 수 그런 부분 중 하나네요. 보통 80% 초반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보일러가. 근데 컨덴싱은 90% 초반. 10% 정도의 효율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일러는 한번 장착을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10년 정도 수명이라고 보면 될 것 그럼 같아요. 10년 이후부터 이제 내려가는. 아니,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펌프가 일단 수명을 다할 거고, 또 이게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수명이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 보일러를 틀 때 한쪽 방 이제 보일러를 받아놓고 뭐 거실만 튼다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게 효과가 아무 있어요? 의미 없죠. 그쵸? 네, 아무 네. 의미 없는. 오히려 하자의 확률만 늘어나죠. 맞습니다. 습은 통해져 있는데 방문은 기밀하지 않은데, 그리고 그 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습한 공기는 글로 들어가는데 그 방만 난방을 안 해가지고 이제 온도가 낮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방에 곰팡이라든지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어차피 단열이라는 이 단열층 안에서 놓고 보면은 같은 열적으로 하나의 구조체인데, 얘를 여기만 딱 끊어서 이 방만 단열 다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열은 계속 그쪽으로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 살면 나만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하더라도 위아래는 난방이 잘 안 되거든요. 밑에 집에 할머니가 너무 아끼셔. 그러면 나는 좀 쉽게 사는 거예요. 같이 틀어야 돼. 그래야 서로 아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집이 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했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창을 크기를 뭐 적게 한다,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처마를 뭐 길게 저는 뺀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창문만 좋은 거 한다고 의미가 없고요. 창문을 좋은 거 써서 기밀 성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밀 성능이 좋아지면 환기장치가 필요해지고, 환기장치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기장치가 또 필요해지고, 그리고 이 순간적으로 실내 습부하는 동일하잖아요. 외국 같은 과학이라서. 경우에는 창문 내는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처마 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설계할 때 이런 거를 뭐 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남향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뭐 한옥도 그렇게 분석한 것도 있어요. 앞마당이 따뜻해지면 어찌됐든 그 공기가 어떻게 흘러서 갈 건지,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바로 마주 보는 거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냥 당연히 말이 되는 것이고, 설계할 때도 좀 그러면은 다들 그런 거. 어느 정도는 감안하죠, 다.
근데 뭐 전망이 예를 들어서 서양이 너무나 좋은 집이야. 그렇다고 남양을 고집하진 않지만 또 서양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일사부하를 또 조절할 수 있는 뭐 차양이 가거나 그런 건축가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고려를 하죠. 우리나라는 워낙 남향 선호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건축가가 뜬금없이 북향하자 그러면 씨알이 안 먹혀요. 여름은 사실은 부채하고 하면 좀 살 수가 있는데 겨울은 죽어요. 얼어지고. 근데 하여튼 그 겨울이 굉장히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그 인간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집에 습도를 60% 미만으로 유지하고 사신 분 계셔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분들은 측정 안 하세요. 우리는 측정할 수 측정 측정할 안 줄 해. 몰라. 야, 후덕지근하네. 이거 무슨 살던데 무슨 온도계 놓고 여기 온도차에 습도가 있으니까 문을 열고 저녁에 그런 거 없어. 제습기 틀고 우리 아, 그런 지금 거 없어. 너무 영국에 빠져 계셔. 생활로 나오세요. 제습기를 계속 틀고 사신 분. 여름 내내 제습기를 틀고 저는 사셨어요? 잘 틀었어요. 물 막 이렇게 버리고. 예. 그러면 따뜻한 바람 나오니까 에어컨도 계속 같이 틀으셨겠네요? 그렇지. 아, 그럼 전기세 꽤 많이 나오지 않으셔요?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습을 하면은 그 쾌적도는 좋아지니까 네. 제습을 할 때는 얘를 안 틀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습도 조절을 안 하고 살아요. 너무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게 이 여기서 난방을 위해서 뭔가 집을 단열재로 싸고 좋은 창문 달고 뭐 외부 처마 내고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의 양이 줄었잖아요. 근데 에어컨은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나오는 토출구의 온도도 풍량도 똑같아요. 성능만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이 에어컨을 틀면 집이 딱 적절했어요. 시원도 해지고 습도도 조절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싼 거죠. 단열재로. 창호까지 좋은 걸로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열이 안 들어와서 이제 이 에어컨 동일하게 잘 지은 집에 이 에어컨으로 냉방을 하면 얘네가 관행각을 시켜요. 습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만으로. 에어컨을 틀어서 24도 설정을 딱 하면 24도 도달하면 실외기가 꺼지잖아요. 얘가 꺼지면 찬바람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럼 24.1, 24.2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에어컨은 반응을 안 해요. 실내에서 발생되는 습부하는 3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밥하고 샤워하고 뭐 국 끓이고 뭐 숨 쉬고 이러면서 내가 습도가 쭉 올라가. 그러면 패시브 수준으로 집을 짓는다. 아니면 내가 고단열 공기밀로 집을 잘 짓는다. 잘 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습도 조절이 안 돼요, 에어컨.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뭐 한 70% 넘어가는 거는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러면 제습기를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고단열 수준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기밀에 대한 어떤 뭐 후속적으로 이렇게 기밀 성능 이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창문은 이게 1등급이다. 해가지고 창문도 사람들이 1등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단열재는 두꺼워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에어컨이나 설비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벽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창으로 이제 열교가 생긴다고 했었을 때 냉난방이 그럼 창이 2배가 커질 경우에 그게 내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커요. 창이? 외벽 중에서도 일단 유리도 고정이 있고 환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게 한 30~40%가 열 손실이 기본적으로 확 많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걸 보는 다른 건축사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사람이 느끼는 체온에 대해서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겨울에 23도 설정하고 살면 23도로 공기의 온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창이 양쪽으로 크게 기역자로 있고 사람이 여기 누우면 이 공기의 온도와 내가 복사로 천정, 벽, 유리창으로 열을 뺏기면서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끼게 돼요. 이쪽 동쪽과 뭐 서쪽이 뷰가 좋다고 이거를 기역자로 크게 창을 이렇게 방에다 만들어 놓으면요. 이 방에서 잠을 자려면 원래 이 사람이 다른 일반적인 방에서 23도로 해놓고 주무셨을 때 괜찮았다. 그럼 이 방에서 한 26도는 해야 똑같이 느껴져요. 내가 죄인이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살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는 걸 감수하고 이제 그렇게 짓는 거지.
열교는 사실 돈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어떤 열교든지 간에. 이거를 비용은 낮추면서 멋을 낸다라는 거는 이미 사용자가 가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고 내가 숨쉬기 좋은 습도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습도가 50% 안쪽 바깥쪽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방에서 이 작용 온도에서 내가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이 공기 온도를 26도로 높이고 습도를 50%로 높이는 순간에 곰팡이가 생겨요. 어느 집이든 어느 집이든 어느 네, 방이든. 어느 집이든 어느 방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도표 하나씩 보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단독주택에서는? 당연히 가능하죠. 아,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죠? 만들게 해요? 이거 아, 지열 네. 지열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지열이 원래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효율이 제일 좋았었어요. 아. 근데 이제 막 저기 지진 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지열 기술이 거의 세계 넘버 원으로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던 적이 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LCC로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땅 속에 일정한 온도를 이용해서 급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한참 많이 쓰다가 조금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타자가 너무 많아서 중지됐습니다. 에어컨과 냉난방기, 히트펌프와 제습기는 모두 같은 거예요. 완벽하게 동일한 시스템의 다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해도 하나 네, 선택하면 뭐 되는 해수열도 거구나. 마찬가지고 모두 다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열은 주택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과설비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뭐 5리터급으로 뭐 집을 짓거나 계산 한번 했었는데 급탕을 빼고 난방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 한 300평은 집을 져야 이게 효과가 지열을 있다. 하면 아. 이렇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이브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구조적으로 뭐 RC보다는 뭐 목 구조가 남고 아니면 철구 구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시공 단계에서 그냥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외단열에 단열재를 외부에 붙여서 열교가 안 생기는 좋은 집을 짓고 창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걸 쓰고요. 내단열은? 기빌. 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서는 열교, 콜드브릿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열이 끊기는 부분 있잖아요. 단열이 끊기는 부분이 굉장히 건물에 안 좋은 거예요. 그 구조적인 성능도 저하시키고 조금 끊긴 거 어때? 이건 이렇게 법으로 그냥 해야 돼요. 강제로. 그래서 그냥 다 외단열 하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외단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내단을 하는 아니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외단열 하는 순간에 내단은 내단열 아니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한 군데 있을 수 있는 게 주말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단열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재밌네. 그게 끝이었어? 논쟁이 재밌네. 저는 원래 막집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아,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 얘기 안 하고 무슨 이유가 아니 언제부터 자기가 무슨 패시브를 보고 사장님이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막 찍던 사람이 막집이 놀랐네. 소장님이 소장님 만나기 이전에 한 10년 정도 이제 막집을 줬어요. 막집은 뭐야? 아 시공 막집을 시공은 단열이 없나요? 아니요, 막집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 당시 하자 오히려 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이제 그 하자가 싫어서 이걸 시작했죠. 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데 밸런스. 이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창만 좋고 뭐가 허접하고 했을 때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이제 그 어딘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컨트롤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자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제 구조로서는 RC하고 목 구조하고 철거라고 했었을 때 좀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약간 그래? 예. 단열을 구성하는 방식을 우리 벽체 레이어라 그러는데 약간 달라지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뭐야? 자꾸 그걸 원하는데 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필요하지. 다 정해질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콘크리트는 어찌됐든 목재에 비해서는 열전도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심한데 또 근데 목재는 또 중단이라기 때문에 또 그게 열교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목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이거를 말하면 또 이쪽은 또 아니라고 외단열을 또 해버리면은 되니까. 아, 그러면은 어떤 공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를 우리가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구조를 선택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네. 아 알았어. 아니면 우겨도 돼요. 자기는 그냥 목조주택이 막연하게 좋다. 그럼 그것만 유지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것도 요구 조건이 하나일 수 있거든. 나 거실하고 주방이 불량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금 스튜디오 타입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불량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기준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건축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렇다면 정답은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죠. 저게 목조 쪽으로도 제가 이제 다르게 활동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아, 정말 미안한데 대형 건축도 만들어지는데 정말 미안한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잘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제 사용 절감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제 정책 같은 걸 내놓고 있거든요. 공공 쪽 관련돼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그린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해봤잖아요. 네네네. 해봤죠. 참여해봤죠. 네. 그린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비를 이제 국비랑 뭐 지방세, 지방비를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노후된 건물들, 주로 이제 복지 쪽,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 뭐 이런 노유자 시설 같은 것들을 에너지적으로 그런 노후 대상 건물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조사를 해서 정성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가능한 만큼 해서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분석을 해서 뭐 보일러가 들어가는 뭐 어린이집이다 그러면은 보일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콘덴싱 보일러 교체를 하고 창호 같은 경우도 이제 건물들에 있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언제 교체했는지 봐가지고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열도 외단열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건축물 에너지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 단열 성능도 낮고 창호의 성능도 낮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제 시대가 요구화되고 에너지 세이브를 할 때 노후화된 것들을 다 부실 수는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있는 기존의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라는 게 목적이고 그걸 국비로 하는 거고 조사는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진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를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번 검사를 현장 조사까지 해서 컨설팅 업체가 붙어요. 이 건물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리모델링이 되거나 그리고 이 건물에는 그러면 어떤 요소들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공공이고 거기에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그린 리모델링으로만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브 위주의 리모델링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노후화된 거, 에너지와 상관이 없어 노후화된 거 개선하는 사업까지 좀 포함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리모델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왜 국가 차원에서는 왜 이 리모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까요? 돈이 많이 드는데. 탄소 중립에 2050년부터 우리 건축물 제로 에너지를 할 거야라고 그 국제 사회에서 공언했잖아요. 지켜야죠. 그치. 네. 그거라니까. 아리백? 이거 2050년도부터 저 중립을 하겠다라는 걸 지키려면 맞아요. 표면상으로 제로로 다 떨궈져야지 네, 네. 가능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과가 다 보고되고 있는데 뭐 사전에 좀 나눠주셨던 뭐 그런 보건소라든지 뭐 광주 북구 보건소, 뭐 김화 보건지소, 시립 가곡 어린이집, 작전 어린이집 보면은 그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몇 프로 절감했다 그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이템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뭔가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보일러 교체가 1순위인지 이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다 단열하고 시스템 창호 바꾸고 아니면 창문만 바꾼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땡땡시에서 이 사업을 자문을 해준 거 보니까 공공은 컨설팅 팀이 따로 붙어요. 1차 조사를 거기서 먼저 그게 하고 중요하죠. 예. 우선순위를 정해. 이 부분은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예산을 넘겨주면 알아서 집행해 니네가 잘했나 못했나만 감독만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컨설팅 업체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와서 브리핑 해주고 어떤 것들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고 목적 외에 쓸 수 있는 거는 몇 % 한도 이내이고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공공건축물이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서 많이 예산이 좀 낭비가 될 때도 있고 효율적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실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프로젝트예요. 국가 사업 중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준 게 있나? 거기서 그래서 컨설팅 하는 걸 좀 들었더니 건축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내단열이 돼 있어요. 조사를 했더니. 외단열로 바꾸라고 추천하는데 건축물이 오래됐는데 외관적으로 지킬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 한 40년쯤 되면 옛날에 벽돌에 좀 좋게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가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 코멘트가 달리더라고요. 실제로. 여기는 그렇지만 외관 에너지 세이브도 좋지만 외관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으니 내단열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는 그린 리모델링이긴 한데 만약에 지붕에 방수가 새고 있다. 그럼 그 부분이 1순위가 되더라고요. 하자가 1순위가 되긴 해요. 하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에너지고 그 다음이 개선. 노후화된 거. 천장이 노후화됐어요. 갈고 싶죠. 제실자들은 사용하는 데로 특히 어린이들 상대로 보면 저쪽이 시커멓게 된 게 실제로 평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미관상으로 그냥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일로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은 하자와 에너지 세이브 1차, 그 다음에 제실자들의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목표가 100이라면 100을 달성하기 조금 힘든 사업이에요. 공공이 항상 한계가 있고, 이건 민간이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하나 얘기해줘요. 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어서 단점이 아니라 공공이 가지는 단점이에요. 공공은 예산이 내려오고 그 예산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공사 시공자가 입찰하는 이 방식이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연성을 감당하기엔 이게 피드백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게 가장 저희가 아쉬운 거예요. 특히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덜해요. 현장에서 터파기 부분에서 웬만한 피드백이 끝나요. 근데 리모델링은 뜯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뜯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을 때 갑자기 예산이 올라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영이 안 돼? 덮어야죠. 반영이 안 되거나 덮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필요한데 못 쓰거나, 만약에 창호를 바꾸기 전에 창호를 포기해야 되거나, 그러면 사실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효과도 없어지면. 효과가 또 반감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축 전반의 행정이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고, 특히 리모델링은 선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제도가 정착화되고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한 30% 정도 전후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연간 12만 톤, 온실가스가 연간 12만 톤 정도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8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끼다. 읽으니까 힘든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기대 효과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걸로 인해서 한 1만 개 정도의 일자리 효과가 일시적으로 이제 일으켜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으면은 비용도 이제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 이 시스템을 좀 잘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일반 사업하고 시그니처 사업하고 분류가 돼요. 보니까 시그니처 사업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예전에도 처음에 그 시범 사업 같은 게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일반 사업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막 하는 예산에 좀 그런 부분이고 시그니처 사업 같은 게 아마 초창기에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저처럼 이제 갔는데 이건 증축을 좀 해야 되고 외관도 조금 괜찮게 좀 외장재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거죠. 그건 환경 에너지 세이빙과 좀 관련이 없는 것도 해가지고 또 이 시그니처가 단순히 그렇게 외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건물을 고쳐 쓰면서 에너지를 세이빙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초점 맞춰져 있는. 효과가 있는 건축물에 조금 더. 네, 그 단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외관도 더 만질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검토가 돼서. 그래서 사업이 일반 사업하고 시그니처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적게는 3.3 제곱미터당 150만 원에서 많게는 4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보조율은 50%에서 70%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70% 정도면은 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은 소장님들 참여하셨던 적이 김성우 소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네. 하셨긴 했지만,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맡았던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불과 한 뭐 그 2, 3년 전에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뭔가 외단열을 한번 한 거예요. 이제 단열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냥 임의대로 창도 교체한 게 도면이 그냥 있어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서 가서 뜯어보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뭔가 또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더 부족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제가 했을 때에 비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아까 위에 표에도 보면은 뭐 증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된 것 같고. 보조금 그러면 소장님 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국비 몇 프로, 지방비 몇 프로 이렇게 했어요. 두개 받았구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 이상 받았어요. 그래서 국비가 뭐 한 좀 더 많고 지방비가 좀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어린이집이니까 원장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제 원장 선생님은 인테리어 해주신 줄 알고 이제 가구도 좀 바꿔야 되고. 맞아.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지정이 되면 사용자 측은 이 개념이 좀 적으니까 자기네 내부 환경이 개선되는 줄 알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줄 알아서 거기만 계속 집중하는데 그건 아니지. 건축가들이 근데 그분들이 오케이를 안 하면 용역이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컨설팅 팀이 되게 중요해요. 컨설팅 팀이 아주 칼같이 그건 안 됩니다. 목적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많이 끊어줬어요. 그래서 뭐 외부 단열재 교체하고
뭐 보일러도 뭐 제대로 된 보일러가 깔리는 데도 있고 막 뭐 전기 뭐 이런 거 깔려 있는 것도 막 그랬어요. 전기 판들이 깔리는 거 좀 어설프게 막 이제 막 주먹구구식으로 관도 막 이렇게 계속 성능 보강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설프니까 에너지는 또 막 누수가 되는 개념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바로 잡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사전에 다 설문지가 있었고 저희한테 전달돼 왔어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 단열은 보강을 해야 된다. 근데 창은 교체한 지가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판단해라. 필요한 부분 꼭 판단해라. 그런 거였고. 했던 사례 중에서 광주 북구보건소하고 김화보건지소 에너지 및 컨설팅, 설계 컨설팅 했었던 데 있고, 그 다음에 시립가곡 어린이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 홈페이지 가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린 리모델링 하기 전이랑 한 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가져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그린 리모델링 공모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설명란에 링크도 있고, 이제 영상 나가면서도 홈페이지 관련돼서 이제 주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은 1588-8788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 확인하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매우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이메일보다는 전화를 해서 빠르게 그냥 확인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경험 잠깐 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그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친환경의 목적도 제실자,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열 환경에서 애들이 지냈던 거였죠. 그나마 단열과 창과 이런 난방 보일러들 같은 것들을 개선하면서 아이들과 또 그 노유자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개선이니까 굉장히 응원해줘야 되는 거죠.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사업비가 항상 연간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초기에 빨리 세워서 초기에 맞아. 해야 그렇죠. 이 집행이 원활해요. 제가 자문 갔던 데도 너무 급하게 사실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받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끝내도록 할게요. 뭐 대표님 추가적인 해주실 말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문제는 밸런스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밸런스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이긴 해요.